나는 올해로 65이 되었다. 은퇴한 지도 벌써 7년이 지났고 한때는 그토록 바쁘게 달려오던 직장 생활도 이제는 옛날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진다. 하루하루가 느리게 흘러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속에는 늘 무언가 허전함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황혼 이혼이라는 씁쓸한 과거 때문일 것이다. 내 아내와 나는 30년 넘게 함께 살아왔지만 결국은 성격 차이와 오랜 세월 쌓인 불신으로 갈라서게 되었다.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이혼 당시 큰 반대를 하진 않았다. 다만 아버지로서의 체면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남은 재산은 공평히 나누었고 내가 살던 집을 정리해 조용한 아파트로 옮겼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혼자만의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하고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실제로 혼자가 되어 맞이하는 노년은 생각보다 외롭고 고단했다. 처음 몇 달은 책도 읽고 여행도 다니며 자유를 즐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마저 하나둘 떠나가거나 병으로 자리를 지키지 못하자 그 자유는 고독으로 변해갔다. 저녁 식탁 앞에서 혼자 국을 데워 먹는 순간 텅 빈 집안에서 울리는 내 발걸음 소리에 가슴이 서늘해질 때 나는 이혼이란 선택이 맞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했다. 그런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선영이었다. 나와 비슷한 나이였지만 아직도 정갈한 분위기를 풍겼고 늘 단정한 차림에 밝은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로당에서 마주치는 사람 중 한 명에 불과했지만 몇 차례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녀와 나 사이에는 묘한 친밀감이 생겨났다.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을 때 나는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몇 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지낸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 순간 알 수 없는 동질감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이 나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지나온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때로는 속마음까지도 털어놓을 수 있었다. 그녀는 항상 따뜻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나 또한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느낌을 맛볼 수 있었다. 날이 갈수록 선영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보러 가자고 했고 때때로 직접 반찬을 해다 주기도 했다. 그녀의 손맛은 정갈하면서도 정이 묻어났고 혼자 먹던 밥상이 조금씩 따뜻해졌다. 그 따뜻함에 나는 점점 기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묘한 기시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 은근슬쩍 물어보곤 했다. 아이들은 잘 사나요? 경제적으로 도움 줄 필요는 없으시고요? 집은 본인 명의로 갖고 계신 거죠? 혼자 사시면 좀 넓지 않아요? 처음엔 별뜻 없는 대화라 생각했다. 하지만 비슷한 질문이 반복될수록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다. 혹시 나를 단순히 외로운 노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재산을 가진 사람으로 바라보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럼에도 나는 쉽게 선을 긋지 못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외로운 나날 속에서 유일한 위로였기 때문이다. 만약 그녀마저 멀어진다면 나는 다시 고독 속으로 떨어질 게 뻔했다.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경계심을 억누르던 중 그녀는 어느 날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사실 저도 혼자 사는 게 힘들어요. 나이 들수록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은 내 가슴을 크게 울렸다. 다시 시작한다는 말, 함께라는 말. 너무도 그리웠던 단어였다.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녀는 다정한 눈빛으로 내 시선을 받아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동시에 울리고 있었다. 이제라도 행복을 잡아야 한다는 갈망과 혹시라도 속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 나는 그 사이에서 흔들리며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그녀는 다시 내게 다가와 말했다.
우리 나이에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후회 없이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집도 정리할 테니 같이 사는 게 어때요? 그 말 속에는 설렘과 함께 묘한 서두름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외로움은 내 이성을 갉아먹고 있었다. 나는 결국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길 속에서 내 불안은 잠시 잦아들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다. 그 손길 뒤에 어떤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는지. 그날 이후 나는 선영과 함께하는 미래를 조금씩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외로움 속에서 손을 잡아주던 그녀의 온기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을 다시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우리 둘은 저녁마다 전화를 주고받았고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며 마치 부부처럼 일상을 나누었다. 나는 점점 그녀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그녀 역시 그런 내 모습에 만족한 듯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혹시 혼자 사시는 집 너무 크지 않으세요? 저희가 같이 살려면 정리하고 합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나는 순간 멈칫했다. 집 이야기는 늘 민감한 주제였다. 아내와 이혼할 때에도 가장 치열하게 다투었던 부분이 바로 집이었다. 결국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내 이름으로 정리된 몇 안 되는 자산이었다. 그 집은 단순히 거주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평생 일구어온 삶의 흔적이자 마지막 남은 안전망 같은 것이었다. 글쎄요, 아직은 혼자 지내기에 괜찮습니다. 나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선영은 가볍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할까 해요. 어차피 혼자 살던 곳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같이 살려면 공간을 합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당신 집이 훨씬 넓고 괜찮으니 거기서 같이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녀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그 속에 깔린 뉘앙스가 묘하게 마음에 걸렸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 내 집을 전제로 한 이야기였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작은 파문이 일렁였다. 며칠 뒤 그녀는 나를 부엌으로 불러 세웠다. 제가 반찬을 해왔어요. 그런데 냉장고가 좀 낡았네요. 우리 같이 살게 되면 새로 사는 게 어때요? 제가 아는 좋은 모델이 있는데. 또 다른 날에는 이런 말도 했다. 당신 노후 대비는 잘 해두셨어요? 연금은 충분히 나오고요. 혹시라도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요. 처음에는 단순히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대화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그녀의 질문은 내 재정 상태, 연금, 자산 규모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때로는 마치 면접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내 마음속 불안은 커져갔다. 그러나 동시에 혹시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노년의 동반자를 찾는 일은 드문 기회일지도 모른다. 혹시 내 의심이 그녀를 상처 주지는 않을까 두려웠다. 그렇게 내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은 진지한 얼굴로 내 앞에 앉았다. 우리 혼인신고는 하지 말아요. 나이 들어서 뭐하러 절차를 밟겠어요? 그냥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살면 되죠. 그 말은 의외였다. 나는 잠시 놀라되물었다. 혼인신고를 안 한다고요? 그럼요. 괜히 서류만 복잡해지고 아이들도 싫어할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약속만 하면 되죠. 나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만약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다면 왜 법적인 절차를 피하려 할까? 그녀의 의도는 단순한 배려일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내 재산에 손을 대고 싶어 하는 의도적인 계산일 수도 있었다.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은 내게 한 권의 서류를 내밀었다. 이거요. 우리 앞으로 같이 생활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한 거예요. 제가 혹시라도 도와드릴 일이 생기면 돈 문제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미리 약속하는 거죠.
서류에는 생활비 분담, 재산 관리, 심지어 아파트 명의 변경에 대한 조항까지 적혀 있었다. 그것을 읽는 순간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이건 단순한 함께 살자는 약속이 아니었다. 분명 그녀의 계산이 숨어 있었다. 나는 속으로 깊은 갈등에 빠졌다. 지금이라도 관계를 끊어야 할까? 하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은 그녀에게 기댄 상태였다. 그녀의 다정한 미소와 따뜻한 손길을 떠올리면 차마 냉정하게 돌아서기가 힘들었다. 그러면서도 서류의 문구 하나하나가 내 뇌리를 파고들었다. 그날 밤 혼자 집으로 돌아온 나는 술을 한 잔 따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술잔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초라하고 지쳐 보였다. 이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서 내가 눈을 감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자책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아니야, 선영은 다정했어. 나를 진심으로 생각했어. 설마 재산 때문에. 이 두 목소리 사이에서 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괴로워했다. 외로움과 불안, 갈망과 의심이 뒤엉켜 나를 오감했다. 그 밤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고 나는 그 소리마저 불길한 전조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선영은 다시 나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으로 말했다. 우리 빨리 결정해요. 나도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지쳤어요. 당신이 결정해주면 저도 제 집을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나는 그 눈빛 속에서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한 미소를 발견할 수 없었다. 대신 무언가를 쟁취하려는 강한 의지가 스며 있었다. 나는 결국 한 가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과연 그녀와 함께 미래를 걸어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할지. 하지만 그 순간조차도 내 마음속에서 외로움은 끊임없이 속삭였다.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 몰라. 그리고 나는 아직 그 속삭임을 뿌리칠 힘을 갖지 못했다. 결국 나는 선영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안했지만 외로움은 그 모든 의심을 무디게 만들었다. 그녀가 집으로 들어오던 날 나는 내심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대감에 떨렸다. 오랜만에 집안에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처음 며칠간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선영은 부지런히 집안을 정리했고 새로 산 커튼과 러그를 깔며 집안 분위기를 환하게 바꿨다. 냉장고 속에는 다양한 반찬이 채워졌고 오랜만에 따뜻한 밥 냄새가 가득한 저녁을 맞이할 수 있었다. 나 또한 그녀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웃는 순간들 속에서 이제야 집다운 집이 됐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은 내게 물었다. 여보, 혹시 은행 계좌 몇 개 있으세요? 생활비를 같이 쓰려면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는 태연한 표정이었지만 나는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굳이 계좌까지 알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제가 생활비는 충분히 낼 수 있어요. 내가 대답하자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 속에 스친 아쉬움은 숨길 수 없었다. 며칠 뒤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 내가 잠시 외출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녀가 내 서랍을 열어보던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선영은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다. 아, 미안해요. 그냥 집안에 뭐가 있는지 정리하려고 했어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넘어갔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점점 커졌다. 그 서랍 안에는 오래전부터 모아둔 통장, 사본과 보험 관련 서류가 들어 있었다. 그녀가 단순히 정리를 하려던 것인지 아니면 그 안을 확인하려던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집안 서류를 따로 잠궈두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재산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집 명의가 아직 혼자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살려면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곤란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서로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공동명이라니. 그것은 곧 내 마지막 안전망을 내어주는 것과 같았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곤란합니다. 이 집은 제 전부예요. 그녀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지만 이내 다시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알아요. 아직은 이르겠죠. 천천히 생각해봐요. 그러나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그녀의 다정한 미소 뒤에는 늘 어딘가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어느 날은 이웃이 나를 따로 불러 세웠다. 저기 실례지만 같이 사시는 그분 말이에요. 전에 이 동네에서 다른 분이랑도 같이 산 적 있어요. 근데 결국 재산 문제로 크게 싸우고 헤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혹시 내가 지금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선영이 잠든 틈을 타 그녀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열 수 없었다. 대신 메시지가 도착하는 순간 화면에 뜬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변호사님. 나는 불안감을 억누르며 잠을 청했지만 뒤척이는 동안 그녀의 손길이 이불 위로 스며들었다. 왜 그래요? 요즘 뭔가 마음이 불안해 보이네요.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잠이 안 와서요. 그녀는 다정하게 내 등을 토닥였지만 그 따뜻한 손길마저 이제는 차갑게 느껴졌다. 며칠 후 선영은 한 발 더 나아갔다. 여보, 우리 법적으로 부부가 되지 않더라도 서로를 지킬 방법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혹시라도 병원비 같은 걸 부담해야 할 때 곤란하지 않게 재산 일부를 제 이름으로 옮겨두는 게 어때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애써 합리화할 수 없었다. 내 마음속 경고음이 크게 울렸다. 이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명백한 의도였다. 나는 갈등에 빠졌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까? 하지만 이미 집안 곳곳에는 그녀의 물건이 자리하고 있었고 동네 사람들조차 우리를 부부로 알고 있었다. 만약 지금 관계를 끊는다면 나는 또다시 홀로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두려웠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지켜온 마지막 재산마저 잃게 된다면 그 외로움보다 더 큰 절망이 닥칠지도 모른다. 나는 방 안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가 마치 내 앞날을 경고하는 것처럼 들려왔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사랑과 배신, 희망과 파멸의 갈림길이라는 것을.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선영의 방에서 낯선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책상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호기심 반, 불안감 반으로 봉투를 열어본 순간 내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속에는 재산 분할, 증여 계약, 위임장 같은 단어가 가득한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그중 일부는 이미 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마치 내가 동의한 것처럼 만들어져 있었다. 순간 숨이 턱 막히며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건 뭐지? 그때 방문이 열리며 선영이 들어왔다. 내 손에 들린 서류를 본 그녀는 잠시 굳어 섰다가 곧 침착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 그거요. 혹시라도 당신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하면 제가 대신 처리하려고 미리 준비한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묘한 강압이 숨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동의도 없이 이런 걸 준비했다고요? 동의 없이라니요. 당신을 위한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우리 서로를 지켜주려면 이런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동안 쌓여왔던 불안과 의심이 한순간에 폭발했다. 그만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내 재산이 목적이었죠?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갑게 말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요. 이 나이에 혼자 남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 없으면 다시 혼자일 텐데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그 말은 내 가슴을 깊게 찔렀다. 사실이었다. 나는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내 전부를 잃는 것도 두려웠다. 그 순간 나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아들을 불러 집으로 초대했다. 술잔을 기울이며 나는 조심스럽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아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는 분명 사기꾼이에요. 이런 사례 제가 기사에서도 많이 봤어요. 바로 정리하세요. 아들의 말은 단호했다. 나는 처음으로 내 고민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으며 눈물이 핑 돌았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외로움에 눈이 멀어 있었는지,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하려 했는지 깨달았다. 며칠 후 나는 선영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우리 여기까지예요. 더는 함께할 수 없어요. 그녀는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싸늘한 표정으로 돌변했다. 당신 후회할 거예요. 나 없으면 다시 혼자 남을 텐데.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혼자가 두렵더라도 나 자신을 잃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녀는 결국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릴 때 묘한 해방감과 함께 깊은 허무가 밀려왔다. 나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참 동안 눈을 감았다. 그 후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외로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경계심을 잃지 말라는 교훈이었고 내 삶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다짐이었다. 나는 지역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나간 것이었지만 점차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와 웃음 속에서 새로운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나처럼 외로운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과 함께할 때 나는 더 이상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외로움은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은 내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다짐한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누군가의 달콤한 약속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황혼의 외로움을 틈타 달콤한 말로 다가온 한 제안이 결국 얼마나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지혜와 경계심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달콤한 약속을 내세우며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꼭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외로움은 견딜 수 있어도 잘못된 선택은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부뚜막 옆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 속에서 잊지 못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